이번엔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진짜 지금 큰일 났어요.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대선에서 그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야 이거를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는지 이거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건지 참 애매한 상황인데 한번 잘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큰 틀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에서 48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요.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자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극단적인 진보 성향으로 가가지고 복지 퍼주다가 나라 날라갔고 이번에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극단적인지 아주 충격적인데 일단 밀레이가 일단 그 생긴 걸 보면 헤어스타일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거 머리 정리를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밀레이는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13살 이후로 머리를 빗은 적이 없다. 그냥 안 빗는데요. 머리를 빗지는 않는다. 감기는 감는데 뭐 빗지는 않는답니다. 헤어스타일 좀 독특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취임식이 언제냐, 12월 10일이에요. 이번 주에 취임해요. 아르헨티나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완전 극우 대통령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지지를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결과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밀레이 지지를 했던 주요 지역들을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 사는 부촌,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빈민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밀레이 지지율이 엄청 높았고요.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양쪽 극단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특이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밀레이가 대선 유세를 할 때도 엄청나게 이제 핫이슈였는데 그 네, 좀 특이하죠. 이제 전기톱을 들고 다녀요. 선거 유세 사진입니다. 이게 전기톱 들고 다니는데 왜 도대체 톱을 들고 다니냐? 톱 들고 다니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톱으로 뭔가를 자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경제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그냥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이거 저기서 사람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경제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데, 밀레이, 이번에 당선된 밀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잘 살았거든요. 잘 살던 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당연히 복지를 너무 많이 퍼제껴줘서 그런 건다. 예전에 진보 정치인들이 너무 퍼줘서 그런 거고, 복지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병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 전기톱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를 전부 다 잘라내겠다. 재정 지출 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 대통령,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현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며칠 남았거든요. 현 대통령이 그 유명한 페론주의자입니다. 또 페론이 이제 대표적인 진보 복지의 아이콘이죠. 근데 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르헨티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우리나라도 버스 지하철 막 1,300원 1,400원 하잖아요. 버스 지하철 탑승료가 아르헨티나 지금 100원 정도 하거든요. 한번 탈 때 싸죠. 복지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를 몰리네 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거를 700원 막 1,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복지에 수십 년 동안 찌들어 있는 국가인데, 근데 이번에 야 딱 봐라, 지금 밀레이 대통령 되면 제가 보조금 삭감한다고 하는데, 얘가 전기톱으로 진짜 보조금을 삭감하면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실 때 100원 150원 내죠. 그거 700원 800원 위로 올라요. 그거 아세요? 라는 거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번 보여준 거죠. 퍼포먼스로. 그 정도로 지금 아르헨티나 복지를 원래 많이 한 나라기도 하고 일부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럼 밀레이가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기 전에 뭐 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경제학 전공했고요. 본인 말로는 12살 또는 13살 때부터 경제학에 빠졌답니다. 경제학 쪽에서는 그래도 좀 네임드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HSBC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까지 했고요. 거시경제학 교수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논문도 50개 이상 썼고요. 그래서 학계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 면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학술적인 커리어는 뭐 나쁘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모두가 계신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 색깔로 보면 극우에 가까운데, 이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다 깝니다. 그냥 모두까기. 과거에 있었던 진보주의자, 페론주의자들 전부 다 까고요. 중간에 아르헨티나에도 보수 대통령이 한 명 있었는데 마크리라고, 마크리 대통령이 보수였는데 이 사람도 깝니다. 양쪽 다 까요. 그냥
양쪽 닦으면서 정치를 또는 경제를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보면서 신나는 거죠. 이걸 어디 나와서 깠냐면 뭐 TV 패널이나 아니면 라디오 진행자 뭐 라디오 패널 같은 거 TV 출연 같은 데 해가지고 양쪽을 다 까는데 그래서 지지 기반을 얻었어요. 왜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진보가 잡건 보수가 잡건 어차피 경제 말아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왜냐면 정말 깔끔하게 중간에 빈틈이 없이 전부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색깔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해도 어차피 말아먹기 때문에 양쪽을 닦아는 밀레이가 말하는 걸 보니까 야 속이 시원하다. 저렇게 화끈하게 까야지. 도대체 여태 정치인들은 무슨 짓을 한 거냐. 왜 누가 잡아도 다 망하는 거냐. 그래서 밀레이 지지율이 엄청 높아졌고 TV 패널 토론회 같은 데 많이 나오면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정치하겠다고 나와서 대통령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나는 매우 자랑스럽다. 극우에 가까운 대통령이죠. 그냥 보수라고 하기엔 좀 이제 극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축하합니다라고 하고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 있죠. 이 좋은 바람이 미국과 브라질에도 불기를 바란다. 대표적으로 남미의 트럼프가 이제 뭐 브라질 대통령 같은 사람 있는 거고 그냥 트럼프도 있고 어차피 다 이제 좀 보수에서 좀 더 극단으로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밀레이 당선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밀레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래요. 트럼프를 왜 존경하냐고 물어보니까 사회주의자와 싸우는 몇 안 되는 현인이다. 존경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모두 가게의 신인 밀레이도 만만치 않아요. 막말하는 게 뭐라고까지 왜 극우 소리를 듣냐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있죠. 교황한테 뭐 악마다 똥덩어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 했냐면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극화를 좀 해소해야 된다. 부자는 너무 부자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으니까 양극단은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중간으로 분배를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복지를 좀 받고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내가지고 복지에 도움이 돼야 된다. 결국에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밀레이가 봤을 땐 이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색깔이 들어가 있긴 하죠. 분배 베이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성장을 우선해 둔다. 그러면 이제 뭐 보수주의에 가깝고 이거는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나는 성장보단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는 진보주의에 가깝고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더 많이 분배해 줘야 돼. 이거는 진보 또는 사회주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야 아니야 전체 국부가 더 중요하지. 나라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해야 돼. 분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돼. 양극화가 좀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국가 전체의 부가 크는 게 먼저야.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보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좀 더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교황이 한 얘기를 보니까 분배죠. 분배니까 사회주의자 아니야. 야 너 공산주의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교황한테 쌍욕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밀레이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뭐 그 아나 부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역사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르헨티나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남미에서 밑에 남쪽에 있죠. 길게 붙어있는 나라가 칠레고 옆에가 우루과이, 밑에가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영토도 굉장히 우리나라 면적 28배입니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브라질이 제일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원이 많아요. 남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석유도 심지어 아르헨티나가 산유국입니다. 아세요? 기름 나오는 거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지만 산유국입니다. 금도 많고 구리도 많고 심지어 기후도 좋아가지고 농사도 잘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옥수수 밀 같은 거 소고기 엄청나게 수출해서 제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19세기 말 예를 들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글로벌 빅5 안에 들던 나라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프랑스 독일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았거든요. 왜냐?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나라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1980년대에 1인당 GDP가 아르헨티나 1인당 GDP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5배였습니다. 엄청 잘 살던 나라야 아르헨티나가. 예전부터 빌빌대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도성장기 들어가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1인당 GDP가 대한민국 5배였다.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빈곤율이 40%죠. 나라가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지금도 탐사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아르헨티나 전체 국토에 70% 정도가 미탐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파다 보면 기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타고난 거는 지리적으로 아주 잘 타고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튬도 많이 나옵니다. 리튬 많이 들어보시죠. 리튬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전기차 핵심 원재료인데 전 세계 리튬 매장량 1등, 2등, 3등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이거를 중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이 삼각형이 한쪽에는 볼리비아, 한쪽은 칠레, 한쪽은 또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2등의 리튬 매장국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얘네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물가가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고 있냐면 1년에 인플레가 공식 인플레가 140%입니다. 참고로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33%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였다고 쳐보면 신한은행에다가 1억 들고 예금을 하고 1년 뒤에 찾으면 2억 3,300만 원을 줘요. 은행 이자율 기준금리가 130%인데 물가가 140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여도 물가를 못 잡아요. 지금 전혀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게 공식 물가에서 140%인 거지 비공식으로 실질 물가 보면 한 300%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환율도 미친 거죠. 아르헨티나의 페소의 가치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페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달러당 코로나 전에 2019년 4년 전만 해도 1달러당 페소가 35에서 37페소 정도 됐거든요. 지금 공식 환율이 1달러당 350페소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공식 환율에서 그런 거지 지금 암시장 환율로 보면 1달러당 1000페소 넘는답니다. 다시 말해서 페소화가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냥 휴지예요, 휴지. 그리고 당연히 나라가 이 정도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IMF한테 도움을 받던 외환위기 시절이 있었죠. IMF의 VIP 고객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달러를 빌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IMF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 고객 국가가 누구죠? 아르헨티나. 참고로 IMF가 돈을 빌려준 전체 국가 통틀어서 아르헨티나가 돈을 제일 많이 빌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번이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채무불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디폴트인데 디폴트가 뭐냐? 딱 이런 겁니다. 제가 있어요. 제가 IMF한테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100억 달러만 빌려주세요 하고 빌렸어요. IMF 할 땐 빌릴 때는 참고로 달러로 빌립니다. 빌린 상태예요. 빌려가지고 이거 좀 갚아봐야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못 갚겠는데 죄송한데 배를 잽시다. 제가 배를 째겠습니다. 그게 디폴트입니다. 나 안 갚을 테니까 배째가 디폴트예요. 근데 그 디폴트를 9번을 했습니다. 나 안 갚아 배째세요를 9번을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IMF한테 아르헨티나가 찾아가가지고 나 미안한데 이번에 한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하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9번을 배를 째셨는데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추가 대출이 쉽지가 않다. 네, 그럴 거면 자기들이 뭐 자원을 팔건 뭘 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IMF는 돈을 빌려줄 때 달러로 빌려줍니다. 그럼 뭘로 갚아요?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근데 앞서서 본 환율 어떻죠 지금? 10배 이상 올라갔죠. 공식 환율이. 지금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못 갚아요. 저 못 갚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 실제로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벽지를 바르고 있습니다. 벽지 사서 바르는 것보다 아르헨티나 지폐로 벽지 바르는 게 더 싸요. 어차피 쓰레기이기 때문에 화폐가. 그리고 심지어 도둑, 치안도 많이 망가졌죠. 당연히 국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도둑들이 지갑 훔치다가 여기 화폐 있죠. 이거 돈은 빼고 가요. 도둑들도 안 가져갑니다. 왜냐면 아무 쓸데기가 없으니까. 쓰레기인 거죠 뭐 그냥. 도둑들도 쓰레기는 안 훔치는 것처럼 도둑들이 지갑 훔치다가 지갑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돈을 버리고 간다.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딱 상황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밥을 먹으러 들어갈 때랑 밥 먹고 나올 때랑 음식값이 달라요. 그 정도로 이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들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날 다 씁니다. 다 쓴대요. 그날 다 쓰고 안 쓸 거면은 달러로 바꿔놓죠. 암시장 가가지고 달러로 환전해 놓습니다. 왜냐? 달러 가치는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페소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가 된 건데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걸까? 이유는 페론주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후안 페론.
대통령을 아르헨티나에서 3번이나 하신 분이고요. 24대 대통령이 언제냐? 1946년부터 1952년까지 한 거고요. 25대 대통령이 52년부터 55년까지.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34대 대통령이 73년부터 74년까지 대통령을 3번을 해드셨는데 이분 이름이 후안 페론이에요. 참고로 그 군인 출신입니다. 군 장교 출신. 육군 대령하시다가 노동부 장관하고 대통령 대신 후안 페론. 이게 페론의 이름을 따서 이걸 페론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후안 페론이 대표적으로 했던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페론주의자가 많아요. 지금 대통령도 페론주의자예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대표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보면은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1900년대 초반에는 독일이랑 프랑스급이었어요. 글로벌 빅5 안에 들 정도로 GDP 미쳤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인데 잘 살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죠? 양극화가 문제가 됩니다. 양극화가. 나라가 성장을 빨리 하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중국도 그랬었고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져요. 있는 사람은 돈 더 벌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좀 걷어가지고 밑에 나눠주고 교육, 의료복지, 뭐 무상급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이런 거였어요. 후안 페론이 처음 대통령이 될 때 사회적인 문제가 양극화였다. 나라는 괜찮게 사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또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지 확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복지 확대를.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윗세대에다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미친 듯이 올려요. 20%씩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서 어차피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에 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이 5,000원이었는데 10,000원으로 한 번에 올렸다고 한 번에 2배를 올렸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연봉이 5억이에요. 원래 5억이었고 B라는 사람은 연봉이 뭐 한 2천만 원이었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저시급을 갑자기 2배로 올리면 A가 혜택을 볼까요? B가 혜택을 볼까요? A는 어차피 10,000원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급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B는 좋죠. 왜냐? 나는 똑같이 일해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는데 10,000원으로 올려줬고 법으로 강제해버리면 내 연봉이 4천, 5천까지 올라가거든요. 5억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저소득층, 빈민층에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심지어 임금을 어느 정도로 막 올렸냐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후안 페론이 딱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노동자층, 자기 열렬한 지지층이죠. 거기 앞에서 야, 제가 이번에 이 최저임금을 또 올리려고 하는데 몇 프로 올릴까요? 5%? 와 10%? 와 15%? 와 하니까 15% 갑니다. 15% 인상. 이런 개념으로 올릴 정도로 막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물론 임금이 올라야 되지만 내가 생산하는 양은 100에서 120으로밖에 안 올랐는데 임금은 100만 원이 막 300만 원이 됐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이제 비효율 같은 것도 이거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 그러면서 다 국영화를 해요. 수도 가스부터 해가지고 국영화가 가능한 기업들은 민간 자본 다 내쫓고 국영화를 하면서 국유화에다가 외국 자본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외국인 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를 뭐 FDI라고 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 뭐 부산에다가 무슨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여기다 공장을 지어요. 막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는데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거죠. 이걸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에 외국 기업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제정신이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산업성장이 어려워지고 국유화가 되고 나서 이제 공무원을 엄청나게 뽑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공공부문, 공무원 같은 분들 있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 명수가 몇 명이냐면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공공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간 사람 다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기다가 월급을 다 줘야 되고 복지해 줘야 되는데 세금이 거쳐요 안 거쳐요? 나라가 망가졌는데 안 거치죠. 그러면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패소화를 찍으면 돼요. 그냥 돈을 발행해서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올렸는데 나는 죽어도 300만 원을 못 줘요. 왜냐? 세금이 안 거치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 거치겠어요? 그러면은 월급은 줘야 되죠.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주죠?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냥 페소화를 찍으세요 해가 찍어가지고 300만 원 맞춰서 주면은 약속 지킨 거잖아요. 다 올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고 이제 반미를 또 하다 이제 날아갔는데, 반미를 대표적으로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철퇴를 또 반미하니까 어디 나라 또 베네수엘라가 떠오르죠. 베네수엘라가 반미하다 나라 날아간 것처럼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반미를 해가지고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이 아르헨티나를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자원이 많고 농산물, 축산물 완전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유럽이랑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걸 팔 데가 없는 거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기요금 뭐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내세요라고 하면 전기요금에 이제 뭐라고 써 있죠? 내가 얼마나 썼는지 나오고, 요금 얼마나 하는지 나오고, 세금 얼마나 하는지 나오고, 이렇게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전기요금 명세서는 뭐라고 써 있었다고 하냐면, 저기 고객님 지금 이번에 전기요금에 5,000원이 나오셨는데 내야 되는 건 5,000원인데 이거 다른 나라 가서 칠레 갔으면 10,000원이고요. 브라질이었으면 이 정도 전기를 쓰셨으면 17,000원이고 우리가 너한테 보조금으로 이번에 21,000원을 썼습니다. 이거 아시죠? 라면서 전기요금 명세서가 나가 생색 내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5,000원인데 우리가 복지를 너한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라 라면서 생색을 내는 전기요금 명세서를 발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노동자가 일하다가 갑자기 대학에 간다. 그럼 대학 입시 들어가는 순간 등록금 국가에서 다 내주고요. 대학 다니면서 용돈 알바해야죠. 등록금 내줘도 등록금은 내주더라도 내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필요 없습니다. 생활비 내줍니다. 그리고 임금까지 나와요. 어이가 없죠. 저 정도로 복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복지를 많이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지를 처음에는 야 이거 100만 원 한 200만 원 올려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나라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죽어도 200만 원 안 되겠다. 이번에 150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을 해요, 안 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줬다 뺏는 게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복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지의 양을 늘렸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가? 앞으로 50년, 100년도 이 돈을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나라가 중간에 어려워져서 복지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봉기가 일어납니다. 거의. 베네수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산유국이기도 하고 복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걔네가 기름값이 거의 공짜거든요. 막 1리터에 막 100원, 200원도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 50원 올리겠다고 했다가 나라 뒤집어졌어요. 이럴 거면 주지를 말던가 왜 복지 축소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복지에 절여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지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받다 보면 이게 당연히 내 거 같잖아요. 당연히 나중에 이제 뺏는다고 하면 그때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복지 사업을 할 때는 지속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맞춰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날아간 거고요. 이분이 이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고 현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임기 끝나죠. 근데 이게 그 페르난데스도 패런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와 그리고 재정 정책, 보조금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대통령인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패런주의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 아르헨티나 초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지난 4월 18일 날 물어봐요. 아니 지금 나라 망했는데 인플레 1년에 물가가 두세 배씩 오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예상치 못한 이득을 본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위해 세금을 더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는 잘려있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보조금을 더 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쳤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200만 원을 주기로 늘려놨다. 근데 200만 원을 지금 못 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을 찍어서 줘요. 200만 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음 달엔 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무슨 돈이 있어서 400만 원을 줘도 200만 원도 없어서 돈 찍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는 거죠. 그럼 400만 원을 더 찍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대통령이 페르난데스입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두 까기로 밀레이가 나와가지고 야 역대 아르헨티나 대통령들 다 정신이 나가셨습니다라고 시원시원하게 까버리니까
야 그래 믿고 한번 가보자. 반대로 미친 이게 반대 의미로 얘기하면 이쪽은 완전히 너무 이제 진보 색깔이 강한 거고, 반대로 이제 그 보수 색깔이 강한 사람으로 믿고 한번 가보자, 극으로 간다 라고 해서 넘어간 게 밀레이인데, 밀레이 지금 공약들을 보세요. 왜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레이는 간단하게, 밀레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필요가 없다, 그냥 폐쇄를 하자. 그냥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행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국민들은 끄덕거려요. 지금 아르헨티나 상황을 보세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소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이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봤던,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33%거든요. 물가 잡히나요? 전혀 안 잡히죠. 통화량은 계속 늘리고 있죠. 중앙은행이 오히려 지금 경제 이렇게 만드는 원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어차피 쓰레기 아니냐, 휴지다. 그냥 법정 통화를 달러로 바꾸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그래, 그러고 보니까 굳이 페소화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가스라이팅에 들어, 여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공기업 민영화, 이거는 뭐 당연히 보수주의자들은 많이 하는 얘기니까 국영화를 했던 민간 기업을 다시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랑 신생의 매매를 합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죠. 감세 얘기는 뭐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지출 삭감, 아까 전기톱 들고 하던 게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 무기 소중도 허용,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팔 수 있게 허가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국민들이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이런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할 텐데 아르헨티나는 또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아르헨티나를 보면 지금 치안도 많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불법 총기가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총기를 어디서 사겠어요? 불법인데. 그래서 그 뭐 카르텔이나 범죄 집단들이 이거를 몰래 자기들끼리 뭐 밀매를 하거나 해가지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취득하고 그 취득한 불법 총기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 국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뭐 경찰들도 지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선량한 시민들도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야 그냥 슈퍼마켓에서 총을 팔아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게 하자. 왜 불법 범죄 집단만 총 들고 다니냐. 선량한 시민도 살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지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부정,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던 거죠. 그리고 자원 개발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 우리나라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여태까지 뭐 했냐. 아르헨티나 전체 국토의 70%가 아직도 미탐사 지역인데 전부 다 탐사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건 전부 다 팔아먹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큰 틀로 보면은 작은 정부를 넘어서 거의 무정부 상태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양쪽, 이게 좌랑 우가 있다고 치면 어느 쪽이든 너무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보는 시각이 너무 왼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중간에 보수주의자가 한 명 있었지만 얘도 말아먹었고,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 한번 가보자는 게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쪽 끝으로 가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지금 경제학계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이거를 사회 실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거대한 극단적 자유주의 실험장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이 되게 궁금해지죠. 이쪽 끝에서 안 됐는데 이쪽 끝에서 과연 될 것인가. 이게 되면은 아주 신기한 케이스로 남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은 야 이번에도 좋은 시도였지만 역시 이쪽 끝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밀레이 취임 5일 남았거든요. 12월 10일에 취임하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말아 드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